예, 이번 시간은 그 복지를 확대하자 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 논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복지 논쟁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한국의 복지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높여야 한다 하는 이런 논리를 펴기 위해서 국제 간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GDP 대비해서 복지 지출이 한국 경우에는 한 7% 되고 있습니다. 근데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이 우리보다 한 3배 수준, 한 21%까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표로 보면은, 한국의 복지 수준은 진짜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선진국 클럽에 있는 OECD 국가의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높여야 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잘못된 이 지적입니다. 그 지표 그 자체는 맞습니다. 맞지만은 우리가 이 지표가 낮다고 해가지고 복지를 높여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라는 것도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국민들이 전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이 21%라고 하면은 이 21%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더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조세 부담률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낮은 축에 속합니다. 한국이 한 20% 수준인데요.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30%, 35%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복지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지 지출을 가능하게 한 그 여건을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두 가구의 예를 들면 외식 비용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두 가구의 단순한 내식 비용을 비교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서 외식비가 더 높다 이렇게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외식비라는 것은 그 가구들의 소득 수준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지 지출도 그 나라의 소득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조세 부담을 어느 정도 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많이 부담하는 국가들이 당연히 복지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복지라는 이 시스템이 과연 언제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느냐 하는 이런 거하고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복지 시스템이라는 것이 결국 1980년도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를 보면 100년이 넘습니다. 자, 이런 복지의 성숙도와 같이 고려해서 한국의 복지 수준이 과연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을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조세 부담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세 부담률에서 우리가 그 국민연금도 다시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 부담률이라는 그런 지표를 사용해서 비교를 합니다. 한국의 경우 국민 부담률이 GDP 대비 한 전체 부담 액수를 얘기하는 거죠. 26%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치는 거의 36%입니다. 우리가 이 복지 국가를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벤치마크로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국가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의 국민 부담률은 거의 48%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지의 지출이 높은 유럽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국민들은 그만큼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의 지출 구조를 보면은 국방비를 제외하고는 어떤 지출을 비교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낮습니다. 그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은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지출도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제일 먼저 비교하면서 복지 지출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이 복지 제도의 성숙도입니다. 그 한국에서 국민연금 이 198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도입됐습니다. 기껏해야 지금 뭐 30년도 뭐 채 안 되는 이런 이 수준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903년에 도입했습니다. 거의 뭐 110년이 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1928년입니다. 일본도 1939년에 도입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이 국민연금 제도라는 것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국민연금을 강조하는가 하니까 사실 복지 지출액 중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큽니다.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뭐 평균에서 보면은 전체 복지 지출 중에서 한 절반 가량이 국민연금 지출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은 국민연금을 도입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들어온 돈이 더 많습니다. 집행하는 돈보다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기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스웨덴 100년이 넘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이 국민연금의 이런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인층에 해당되는 것이지만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는 그 국민연금, 공적연금의 지출 규모를 보면은 GDP에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한국은 한 2% 수준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스웨덴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3배 이상입니다. 한 7%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현재는 이렇게 되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의 이런 성숙도가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모든 그 노인층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이 지급액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현재의 복지 지출 규모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복지 지출이 과연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과연 높으냐 낮으냐를 판단할 때는 단순하게 GDP 대비한 이 지표가 낮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큰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논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논리가 복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이런 이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단호하고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결국 경제 성장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인과관계로 보면은 경제 성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복지가 경제 성장을 결정한다는 경제학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복지가 경제 성장을 결정한다 하는 이런 논리는 주로 경제학자가 아닌 복지 사회학자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자료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 복지 수준과 경제 성장은 서로 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오른쪽에 놓고 어느 쪽을 왼쪽에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증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성장이 복지를 결정하느냐, 아니면 복지가 성장을 결정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개인 차원에서 한번 논리를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이런 자료가 아니고 우리가 한 개인,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 봅시다. 사실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부를 하게 되고 자선을 베푸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먹고 살기 힘들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이 배려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인군자적인 그런 사람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개인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의 어떤 가난 문제를 신경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논리를 보게 되면은 결국 소득 수준이 높아져야지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라는 것이 나름대로 확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논리를 거꾸로는 적용할 수가 없겠죠.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자선을 베푸게 되면은 그 사람은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종교에서 얘기만 할 수 있지만은 현실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많이 베푸면 베풀수록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이거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보험, 국민연금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자기가 소득이 있고 이렇게 해야지 국민연금, 다시 말해서 미래를 위한 이런 이 배려, 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일종의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은 국민연금도 넣기 힘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를 본다 하더라도 많은 저소득 계층은 일종의 강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살기 힘들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할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소득층이 미납하는 그런 이 결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논리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만이 국민연금도 들 수 있는 것이지 거꾸로 국민연금을 들게 되면은 부자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우리가 국제 간의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자료로서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복지와 성장 간의 이런 논리를 어느 정도 좀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제학자들은 그 국가 예산의 이 종류별로 구분해서 일종의 복지 예산과 복지 외 예산으로서 경제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 대표적인 것이 SOC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 예산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그 효과를 각각 실정 분석한 그 연구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그 사회에 나름대로 배려를 위한 그런 지출이지 경제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SOC라든지 이런 예산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그런 실증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그 복지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냉철하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은 미래에 이런 복지 확대를 통해서 야기되는 한국 사회의 그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정 구조가 건전하지 않으면 절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유럽의 그리스 국가가 얼마나 이 비참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 나라 문제뿐만 아니고 유럽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빚이 많다는 것입니다. 복지를 한번 확대해 놓았더니 그 빚으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빚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서 그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 현상이 그리스 사태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태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 좋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이런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의 복지를 확대하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래의 한국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너무 무책임한 그런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특징 짓는 대표적인 인구 구조적인 측면을 얘기하면은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 특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은 한국은 저출산 구조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지표를 통해서 보면은 2명이 결혼해서 애 낳는 비율이 한국은 1.15명입니다. 반면 OECD 국가 평균을 보면은 1.7명입니다. 자, 지금 새롭게 나는 아기는 점점점 줄어드는 대신에 고령화, 다시 말해서 65세의 노인층의 비율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지금보다 한 36년 정도 되겠죠. 2050년이 되면은 한국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40%에 육박하게 됩니다. 전 그 인구의 40%가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OECD 국가의 평균을 보면은 한 25%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가지는 구조는 지금 현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2050년대가 되면은 새롭게 이 경제 활동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복지에 의존해야 되는 노인 계층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제일 먼저 국민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지 지출 중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런 이 인구 구조적인 변화를 가지게 되면은 국민연금은 정확하게 2060년도가 되면은 완전히 고갈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은 점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국민연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노인층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의 이런 재정 수지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0년대쯤 되면 깨지기 시작해서 2060년도 되면은 완전히 고갈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2060년 고갈이라는 것도 우리의 인간 수명이 한국 사람의 수명이 거의 한 80세라는 이런 가정 하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우리의 그 수명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0세까지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00세까지 가는 것이 상당히 인류의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재정 정책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이 100세까지 산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그런 계층이 없는데 정부에 의존해야 되는 이런 계층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국가는 절대 제대로 성장 혹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의 복지 수준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확대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미래라는 그런 하나의 상을 보면서 현재를 디자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복지 확대주의자는 현재의 이 규모만을 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가 없이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 문제는 결국 경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복지라는 것도 지속 가능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복지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서 반드시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빚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결국 그 가구의 소득이 어느 정도에 따르냐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이 집안은 그 가구의 소득 수준도 높을 뿐더러 이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로 빠릅니다. 이런 이 집안에서는 어느 정도 빚이 있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소득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고 빚만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그 국가는, 그 가게는 절대 제대로 지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태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빚이 그 국가의 GDP에 비해서 한 150%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150% 수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는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금 같은 이런 패턴으로 복지를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은 2050년이 되면은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한 11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한 35%의 수준입니다. 자, 거의 3배로 증가하는 이런 이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이 국가 부채를 이 수준을 높이면서까지 그리고 경제 성장에 저해하는 이런 수준까지 가서 우리가 복지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